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국방론평 국지론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특히 자주포죠. T155 이름은 프로티나. 우리 K9의 기술 라이센스를 가서 국산화한 버전인데요. 오늘은 이 이제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K9의 여러 파생형이 있죠. 각국에 수출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파생형 중에서 일단 수출이 제일 초기에 됐고, 또 그 여러 파생형 중에서 전장 경험을 제일 많이 한 포예요. 예,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스스로도 개선형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되게 우리 K9의 이제 성능 개선 이런 부분에 아주 큰 뭐랄까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조만간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로 곧 부상할 것 같아요. 뭐 이미 등장했고요. 예. 자, 오늘 이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개괄적인 걸 좀 알아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K9 라이센스를 해서 생산을 한 거고, 여기 인터넷에 보면 뭐 이게 터키 거냐 우리 거냐 뭐 이런 자존심 대결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건 좀 필요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철진한 약간 소리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라이센스 했고 그 당시는 무기 수출이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처음 치고는 좋은 계약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터키가 노력한 부분도 있었겠죠. 예. 자, 우리도 뭐 해외 많은 무기 체계들 그런 식으로 도입해서 또 그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2001년부터 배치가 됐고 350대 정도 이제 생산을 했고 이제 플라티나 2 우리말로 하면은 뭐 개선형이죠. A1도 있고 지금 A2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 개선형인 플라티나 2도 140대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생산 예정이에요. 2017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엔진도 같은 엔진이고 우리는 국산을 했고 그들은 이제 아마 그게 MTU 엔진은 독일 엔진이었으니까 그 엔진을 데려다 쓰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직접 개발은 못했고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엔진을 들여와서 쓰고 있는 약간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포신 기술도 우리 걸 좀 가져갔었고 왜냐하면 그들 포신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전체 형상을 보더라도 뭐 K9이라고 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제 뒤에 있는 달려 있는 터키 국기가 아니면은 그 뒤에 보이는 탄약 운반 차량은 특히 스스로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우리가 K9 개선형이 나오면서 점차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그 엔진은 계속 같은데 그러면 무게 어느 정도까지 이 1000마력짜리 엔진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예. 거기 하나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예. 멀리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터키의 T155 플라티나는 지금 중량이 56톤으로 나와 있어요. 57톤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K9은 46톤, 47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톤 정도 더 무거워요. 예. 그런데 보면은 최고 시속이 66km고 엄청나게 좋은 기동력을 보여줘요. 동영상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고. 예. 그러니까 K9 자주포에 향후 개량에 있어서 10톤 정도는 무방하다. 뭐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은 K9 죄송합니다. T155 자체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 배울 만한 거, 참고할 만한 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무게 이야기가 하나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이 전장 경험을 하고 아주 강도가 높은 짧고 굵게 그들이 자주포를 활용했어요. 플라티나 자주포를. 자, 플라티나 2에서 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장전 시스템 완전 자동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선한 정도고 속도가 좀 올라간 정도고 우리는 이제 K9A2 이제 들어가면서 완전 장전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운용병이 5에서 3소 줄어드는데 플라티나 2 같은 경우는 운용병은 그냥 5명인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개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 자동 장전이라기보다는 크게 차이점이 나는 것이 RCW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 그들의 아슬란
이게 뭐랄까 터키의 주요 방산업체죠. 예, 거기서 생산한 지금 보시는 RCWS를 장착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들의 겪었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착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 보면 이제 에어컨이나 이렇게 냉방 장치가 장착된 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 수준이라는 면에서 우리 기준에서 평가를 해보면 우리는 K9에서 K9A1이 됐다가 K9A2로 갔잖아요. 예. 여기도 아마 보조 동력 당시 APU가 붙어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들의 플래티나 2는 K9A1 정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엔진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제 여러 소식통을 보면은 이것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이걸 뭐 한두 군데 수출이 계약이 된 것도 있어요, 중동에. 그리고 다른 나라 수출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걸린 적도 있고 엔진 이제 걸린 거죠. 독일에서 수출 금지. 우리도 그렇게 된 부분이 이들 엔진들이 뭐 대량 생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산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큰 이유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이것이 STXS 엔진에서 개발한 국산화시킨 거죠. MTU의 MT881 KA500 엔진 8기통이고 1000마력. 이게 K9 엔진입니다. 예. 터키도 독일에서 라이센스에서 이걸 쓰다가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는지 아예 시도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도입선을 바꿔서 여기에 상응하는 엔진을 넣어서 지금 수출 시장에 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K9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입장이. 그리고 우리도 이제 K9A2부터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원격 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그 터키의 T155도 원격 무장이 돼 있잖아요. 자, 그 점은 같고 우리도 이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탄약 자동 완전 자동이 됐죠. 예, 그래서 운용 인원이 2명 줄어드는 거고 플래티나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냉방 장치 들어가고 또 플래티나도 이게 이제 포탑 구동 장치가 모터로 바뀌었어요. 유압에서 우리도 좀 그래 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렇죠. 냉방 장치 들어가는 게 비슷한데 이게 지금 RCWS가 들어간 게 터키 입장에서는 뭐랄까 포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거리가 지금 뭐 40km, 50km 이 멀리에서 쏘는데 전선의 후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터키가 직접 전장을 뛰어보니 요즘은 전 후방이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갑부대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시가전이라는 상황, 국지전적인 여건이라고 보면은 이런 자주포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도 저게 민병대나 게릴라들이 우리한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터키의 전훈이에요. 그래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다. K9이나 T155 플래티나 같은 경우는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다른 호위 부대를 붙인다거나 이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전력의 이제 분산도도 커지고, 예. 그래서 생각한 게 RCWS다. 예. 항상 사주 경계를 하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무인 포탑이면서 24시간 감시 장치예요.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은 특정 형태나 군복이나 무기를 가지고 적의 위험을 자동으로 체크를 하고 겨냥을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은 사수는 졸고 있더라도 얘는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기능이 높게 평가가 된 것이고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우리도 K9A2에다가 이거 설치할 이거 비싸거든요. 몇천 원만 합니다. 지금 시세로. 싸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했을 때 우리 전장이 터키가 경험한 전장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예상하는 전장이. 그래서 동감입니다. 100%.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한 대당 몇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K9을 개량할 때도 들어갈 거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참 필요하다. 왜냐? 민간인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민병대나 게릴라가 RPG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갑자기 사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뭐 자주포기 때문에 RPG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맞으면. 근데 기관총 정도 막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장갑이. 그 이상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12.7mm가 적절하다. 구경으로는.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지는 거죠. 자, RCWS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시리아 내전에서 상당히 강력한 개입을 했거든요. 터키가 물론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뭐 뒤에 설명은 복잡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게 당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시가전적인 상황에서 저게 게릴라가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전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개선형에서 RCWS가 들어간 거죠. 미리 경고를 할 수 있게 적을 탐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RCWS라는 게 꼭 공격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반은 공격이 목표지만 절반은 뭐냐면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 장비예요. 감시 장비. 예. 그리고 공격 50대 50. 어떻게 보면 감시가 더 중요할지 몰라요. 감시를 해서 12.7mm로 해결이 안 되는 적이거나 아니면 사거리에 우리의 사거리가 못 미치거나 그러면 회피 기동을 할 수도 있거든. 즉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감시 기능이 더 높다고 봐야 돼요. 12.7mm가 약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한 1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는 보통 3, 4km는 되잖아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물론 RPG 같은 거는 그것도 훨씬 가깝지만. 예, 그렇게 적이 발각이 되면 도망가야죠. 예,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예. 아니면 뭐 직사로 사격을 하든지.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좀 전에 시리아 말씀드렸는데, 이때 터키가 이전 전장에서 보지 못했던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장 개념을 열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리아군하고 그러니까 아사드 현재 수장을 지지하는 부대, 즉 시리아 정부군이에요. 정규군이에요. 정규군하고 상대를 한 거예요. 뭐 ISIS처럼 이렇게 뭐 민병대나 게릴라가 아니에요. 뭐 독립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규군하고 전투를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떤 전술을 썼느냐? 드론과 정밀한 포병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까지 된 거예요. 2020년 3월 기사인데 포브스에서 다뤘어요. 터키군이 드론과 아틸러리, 포병을 이용해서 아사드의 군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이드립 지역의 전투에서.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예요. 이게 우리한테 참고가 많이 돼요. 이러면서 이게 정규군하고 싸움의 전장이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탱크 100대 정도를 박살내요. 그러면서 터키군의 피해는 최소화된 거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으로 옮겨 붙고 그 다음부터는 전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드론으로. 자, 드론은 무장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타격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포병이 도와줘야 되는 상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드론을 전선 정찰기처럼 쓴 거예요. 즉 좌표만 찍어주는 거예요. 좌표만. 그럼 그 좌표대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데 그때는 T-155가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성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도 지금 드론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K9의 미래 활용 방법도 바로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그 당시 이제 시리아 내전에 터키가 관여했을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T-155 그 프르티나 1이었겠죠. 2016년부터 여러 차례 관여를 했어요. 그 전에 쿠르드족 분쟁에서 관여해서 이 포를 활용했어요. 예. 그래서 얘가 대단한 위력을 보여서 제가 참고한 영상에 보면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결과가 너무 정밀한 타격이 돼서 자주포가 그 좌표대로 나토에서 이게 대해서 토의까지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제가 확인은 했는데 찾을 수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못 찾았겠죠. 그렇지만 포버스지에서 이렇게 다뤘던 것까지 보면은 이 당시에 우리 K9의 파생형이 T-155가 엄청난 영향을 보여줬다.
드론과 같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자기 생존성 100% 보장받으면서 자, 예. 이겁니다. 자, 그래 그때 터키가 썼던 게 이제 우리 두 가지 드론을 썼다고 돼 있어요. 여기 TB2 드론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드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폭장량이 많고 어떻게 활동거리가 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한 100에서 200km 정도밖에 활동거리가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GPS 유도가 아니라 그냥 지상 스테이션에 있는 안테나로 서로 교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 교신이 끊어져요. 더 멀리 활동 지역을 넓히려면은 GPS를 장착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작전 거리 개념하고 상관이 있겠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단급 드론, 사단급 드론, 군단급 드론,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 운용하는 전략 드론이 있는데 거기도 어느 선에서는 GPS, 어느 선에서는 지상 스테이션 이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내 작전 개념에 안 맞으면 굳이 GPS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지상 통제소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이건 지상 통제소의 충분한 버전이에요. 엔진도 100마력짜리밖에 안 되고 임무 중량도 150kg밖에 안 돼요. 포탄 몇 발 못 실어요. 그렇지만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지금 이게 가격도 싸고 사람도 싫지 않고 그리고 운용병의 교육 시간도 짧고 예. 공군기 활용하고는 천지 차이죠. 공격 헬기하고 비교를 해도. 이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타격했던 그 사례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제가 일부러 이걸 넣은 이유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뭐 지상에 뭐 이렇게 대기 중이든 헬리콥터 공격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여기 보면은 고속정, 랩터 고속 침투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 대를 지금 타격을 줬어요. 예. 이걸 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AH-64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다 했을 때 그것을 부추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서해 NLL 상에서 북한의 고속정을 타격하자. 아파치 헬기로.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도입하고 해보니까 그게 이거는 해상용 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달려있는 레이더가. 해보니까 클러터가 많아서 즉 잡음이 많아가지고 해상에 있는 소형 고속정을 캐치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웃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헬파이어 무장이라는 게 사거리가 8km예요. 예. 자, 그 비행기가 한 대 얼마입니까? 헬기가 지금 500억, 뭐 600억, 700억까지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고급 인력인 조종사가 2명이나 탑승해 있어요. 예. 자, 그 일을 지금 이게 얼마 하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이 TB2가 다 해낸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그게 아님을 터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해 5도 감지 정찰용으로 무인기를 개발한다.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건지 제가 보기엔 새로 개발하는 것 같아요. 언론을 많이 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연구 과제가 진행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왜? 필요하니까. 예. 참수리에서 뭐 기관포 쏘고 21세기에 예? 서로 몸으로 부딪히고 확전될까봐 예. 그런 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포함을 시켜봤고요. 또 하나 적용됐던 드론이 이겁니다. 특히 앙카 S 드론이라는 거. 이거는 GPS를 장착한 거고 그래서 운용거리가 길고 무장도 한 400-500km까지 되는 거예요. 예, 앞에 것보다 3배 정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타격력이 훨씬 높은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장의 장착 여부에 따라서 지상 포병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거리가 기니까 포병이 그때까지 못 쫓아가요. 그죠? 포병하고 연계성이 딱 좋으려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TB2 드론이 딱 좋아요. 이거는 독자적인 작전이에요. 독자적으로 해서 지상 무기를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거리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상당한 위력의 타격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기체가 커져야 돼요. 폭장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럼 엔진도 강해져야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우리 작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군단급 무인기하고 딱 맞아요. 우리 군단급 무인기의 형태와 크기와 작전 개념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TB2 드론 정도는 공급이 됐겠죠. 그게 미국이 사서 공급을 한 건지 터키가 그냥 팔은 건지 그냥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 큰 버전 앙카 S 이거는 이제 활동 범위가 훨씬 넓죠.
이거는 전략 무기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는 아마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뤘던 다른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달라 그러지만은 러시아는 패트리엇까지 주면은 우리는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직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드론도 선이 있는 거예요. TB2까지 전술 드론 같은 경우는 괜찮다. 예. 그렇지만 그 이상급, 2급부터는 앙카 S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무기 체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무기 체계가 어떤 역할을 우리 군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크게 포버스지에서 지적을 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화려한 무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로 재미있는 주제는 아닌데 이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면 왜 그 시리아 정부군이 일방적으로 맞았느냐? 그래도 대공 무기도 많이 깔려 있고 대공 미사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전자전 시스템. 이걸 이용해서 시리아의 레이더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특히 아슬란에서 개발한 코랄 전자전 시스템이다. 지상형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 자, 운용 거리가 150에서 200km. 딱 맞죠? TB2 드론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고가 참 많이 돼요. 터키의 무기 개발 방식이. 예, 그들은 글로벌 전장을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그들은 주어진 국지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춘 거예요. 코랄 전자전 시스템의 뭐 유효 거리라고 할까요? 150에서 200km는 아까 TB2 드론의 활동 거리랑 딱 일치해요. 그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거의 더 이상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자전 시스템이. 자, 이렇게 되면은 높은 지대에 올라간다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뭐 전자전기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지상에서 다 해결했을 수 있는 거예요. 서포트를.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가 먹통으로 만들고 상대방이 거기서 헤어져 나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동안 타격을 끝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도 지금 보면은 공대공용으로 전자전 포드를 우리 기술로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의 강국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상용 전자전 시스템 우리도 아마 개발 중인 거 제가 봤습니다. 예. 지금 바로 자료를 찾지는 제가 않았는데 있었고 또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할 때 항상 1번으로 무인기의 용도로서 언급되는 게 전자전이에요. 우리는 훨씬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A사 레이더를 직접 우리가 개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드론 제밍 시스템 같은 거 물론 요즘은 레이저 기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전자전 방식의 대응입니다. 그 체계들도 있어요. 소형화되는 거. 예. 그게 앞으로의 큰 위험 요소인데 그런데 강점을 가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예. 자, 특히 무기 생산 그들의 특성에 잘 맞는 거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무기 체계예요. 특히 TRG-230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MLRS나 천무 같은 거거든요. 예, 로켓이에요, 로켓. 예, 로켓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70km, 사거리 70km짜리 정밀 타격용 로켓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INS 관성 항법 장치하고 GPS 유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정밀하고 더 정밀하고 싶으면 그게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제 특히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거리 70km 정도면은 INS하고 GPS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특히 생각이에요. 왜냐? 그들은 드론의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까 TB2 드론만 띄워놓고 전자전으로 상대방을 레이더를 헷갈리게 해놓고 TB2 드론이 그냥 자기 무장 발사하듯이 레이저 앞에 EOIR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레이저 조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위치로 날아온 이 로켓이
그때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예, 레이저 유도 로켓이 되는 거죠. 타격하게 하면 되지. 70km밖에 안 되는데 뭐 탄도 아니고 그게 뭐 INS OTPS를 다 넣냐? 이렇게 하면 훨씬 저렴하고 더 정확하구만. 이게 특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참고할 만한 그런 무기체계다. 특히 우리 전장에서 우리도 엄청난 수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KT-1 훈련기를 개발했다가 그 중에 이제 몇몇은 K1, KA1이라고 무장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개조를 한 게 있어요. 전선 통제기라는 목적으로 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알아요. 이게 전선 통제기라는 것은 뭐냐면 전장의 상황을 직진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타격할 수 있으면 타격을 먼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을 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찰기예요. 낮게 나르면서 저게 좌표를 찍어주는 게 우리 포병용으로 좌표를 찍어주는 게 이 기체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최고 시속 뭐 몇백 킬로겠죠.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니까 낮게 저공으로 나른단 말이에요. 다른 감시 장비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시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작전 개념에서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마 격추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현대 전장에서.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체를 우리가 개발해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모든 일은 좀 전에 터키의 사례를 보면은 그 드론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드론이 이 비행기보다 비싸겠습니까? 더불어 훌륭한 조종사 2명이 여기 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몇 시간이나 하늘에 뜰 수 있겠습니까? 드론은 연료 다 떨어질 때까지 느린 속도로 10시간씩, 20시간씩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행기로 간다면 비행기가 3대나 4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일 3교대, 1일 4교대식으로. 자, 그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전장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적 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박격포도 아니고 박격포는 사거리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쌍안경으로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40km, 50km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단 몇 년 만에 이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있겠지만 아무도 안 타려고 하겠죠. 이제는 드론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터키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드론 우리가 개발 중인 거 보십시오. 전자전 드론 제일 먼저 왼쪽에 있죠. 뭐 위에 또 드론이고 밑에도 드론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맞서는 적은 우리 병사의 얼굴을 직접 보기 전에 이런 로봇하고 엄청난 전투를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이 누구든지 간에. 전자전 드론 딱 나오네요. 전자전도 일본이겠죠. 항상이죠. 그 다음에 지작사 드론이라고, 여기는 지작사 드론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우리 이제 군단급 드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4단급, 예단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대급, 중대급, 초소형 드론까지 있어요. 시가진에서 저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는 드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하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뭐 곤충형 드론 이런 것도 좀 개발 중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모든 부대의 단위마다 모든 드론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 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GPS 조종하는 거냐, 그냥 지상 통신소에서 조종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무장의 탑재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봐서 어떤 나오는 자료를 봤을 때 4단급이나 예단급, 제가 봤을 때 저 모양은 예단급이 될 것 같아요. 4단급도 아니고 예단급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EOIR 시스템이 있어요. 전자공학 장치. 거기서 공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15km에서 20km. 그게 이제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15km나 20km 정도 거리에서 적의 전차 크기의 사물을 분리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병사가 향후 전장에서는 드론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중대장부터
뭐 제가 봐서는 소대장, 분대장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대장부터 드론이 보는 시야를 제3의 시야로 새로운 눈으로 전장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곧 타격력의 향상이고 또 우리 피해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타격을 했을 때 그 타격의 효력 여부를 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전진인지 더 머무를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장을 엄청나게 효율화시키는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단 몇 년 만에 몇십 종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용까지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드론을 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간도 걸릴 거잖아요. 테스트도 해보고. 예. 그 짧은 기간에 이만큼 여기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전력화 두 개 다 진행 중이죠. 드론, 지상 로봇 위에 22, 밑에 넷 26이에요. 다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인 경전 두 차량 최근에 하나에서 만든 거는 미국에서도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테스트도 해봤잖아요. 지금. 그죠? 예.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터키 거를 보면서 또 다른 정치 외교적인 글로벌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위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터키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권을 발휘를 해서 자기 시내에 새로운 블록을 형성한다. 이런 기사예요, 이게 좀.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지난 한 30년 정도는 미국의 일극화 체제였죠.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부상하고 나서는 이극화 체제가 되고 지금 또 러시아가 또 회복을 하면서 삼극화 체제, 삼극화 이상부터는 다극화 체제죠.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하고 아까 시리아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또 시리아 정부군을 터키가 관여해서 전투를 벌였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서 다 빠져나왔죠. 그들 이해관계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힘의 균형자 역할이 필요하고 그게 중국도 기웃거리고 러시아도 기웃거리고 또 멀리 우리한테까지 손을 뻗치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UAE 같은 데가 그런 데죠. 우리 원전 사가고 우리 무기 사가면서 그들의 안보를 우리한테 일부분 맡긴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그래서 다극화되고 있다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 중에서 터키가 힘을 키우면서 지금 저 회색으로 가운데 중앙아시아 부분 예전에는 저기가 뭐라고 할까 실크로드 전에 이미 전 세계 문화 교류의 고속도로였죠. 그 다음 실크로드가 나온 것이고 실크로드 시대에 그 가운데 거점이 됐던 그 오아시스 나라들이에요. 저기한테 새로운 희망이 앞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의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블록이 되게 왜 관심이 왜 있겠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즉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핵심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게 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당연히 위에 러시아, 절반 러시아 쪽이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북방 정책하고 지난번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방문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관심이 많아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언급되는 게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리하고 사이 나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몇몇은. 그리고 얘네들이 이 블록이 진짜 큰 힘을 받으려면은 왼쪽으로 동유럽하고 러시아, 오른쪽으로 몽골리아, 만주, 우리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남북한 문제죠. 지금. 우리가 칼을 쥐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다극화 시대에 영향력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되는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몽고 그리고 어디겠습니까? 중국의 내부 문제에 따라서 만주가 우리하고 되게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남북 문제라는 게 남아있고. 자, 이 많은 것들이 되게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
블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쪽이 해결되면 저쪽은 이제 6개 나라랑 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관철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라는 문제는 저는 세계사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지금. 다 알아요. 푸틴도 알고 바이든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제가 앞서 뭐 정치 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영향권이 있죠. 일단 일본과 영국은 싫어하는 분위기죠. 해상에서 대륙으로 파워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터키의 T155 프로티나라는 K9의 어떤 파생형 자주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